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하실 두 분 모시겠습니다. 이명환 소장님, 김동원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 초기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신립의 탕금대 전투입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요. 네. 좀 아픈 전투, 힘든 전투 뭐 이런 것들하고 뭉뚱그려서는 기억을 하는데 사실 세부적인 내용 모르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탕금대 전투에 대해서는 잘못 알려진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에도 생존자가 없다 보니까 제대로 된 보고가 안 들어오고 소문으로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전쟁은 소문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럼요. 근데 임진왜란 전투 중에서도 아마 탕금대 전투가 가장 이 소문을 이렇게 들은 사실 내용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점검을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 전황보다 국가 간의 상황이 어땠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일본과 조선의 상황 어땠습니까?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0년에 자기 친구와 함께 딱 아주 논문을 써서 보냈어요. 논문까지요? 예, 우리가 니들이 생각하는 나라랑 다르다. 우리 이렇게 해서 우리 돈도 많고 군대도 강해졌고 어쩌고 하면서 아예 친절하게 설명을 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쟁 준비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국력을 동원해서 전쟁 준비를 했죠. 그런데 그 성공 사례도 있고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이순신 장군의 전라자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뿐만 아니라 자수형 그 장군들이 네. 다 평소에는 좀 반항기 있고 네. 무능한 상관 싫어하고 왼손잡이들이네요. 댐비고 좌수형이라든가. 네. 막 그래서 다 잘렸다는 원래 싸움 잘하는 사람이 고분고분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다 묻혔던 이순신 장군도 한 손가락 했잖아요. 그랬는데 다 묻혀있던 사람들을 야 전쟁에선 쟤들이 필요해 해서 모았는데 하필 좌수형이 다 쳐박았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순신 장군도 훌륭했지만 부하들도 다 훌륭했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성공 사례고요. 네. 다른 성공 사례는 별로 못 찾았어요. 유일한 성공 사례군요. 유일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간 그 뭐 전체적으로 뭔가가 하여간 많이 잘못돼 가지고 전쟁 준비하는 기본이 안 돼 있었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을 맞게 됩니다. 정말 일본군의 압도적인 기세로 밀어붙이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1592년 5월 23일 고니시 유키나가 대장을 필두로 한 일본군이 700여 척의 전선에 18,700명의 병력이라는 규모로 출발합니다. 날이 맑으면 부산에서 쓰시마섬, 그러니까 대머도까지 훤하게 보이기 때문에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을 하는 중이었던 부산 첨절제사 정발과 조선군은 오전부터 대규모 선단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교역을 위한 세견선 정도로 아주 쉽게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러자 그 수가 수백에 달하는 것을 보고 그제서야 침공군인 것을 알게 됩니다. 오후 중 사냥 훈련을 중지하며 급히 부산주로 복귀하게 됩니다. 오후 5시경 일본군이 저령도에 상륙했고 대장인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진에 전령을 보내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그러자 일본군이 보낸 전령을 목을 베어 한양에 보내고 호하기는 전속으로 일본군 막사 앞에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그러자 1592년 5월 24일 일본군이 새벽부터 부산진을 에워싸고 서문 방향으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반엔 성벽 아래 마름새를 뿌리고 성벽에서 궁수들이 활을 쏴서 일본군을 잘 저항해냈습니다. 그러나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들이 서문 위에서 조총을 쏘므로써 대규모 600명에 있는 조선군들이 모두 다 전사하게 되고 남은 3명이 포로로 잡히게 되면서 그 포로들이 탈출해서 일본에 대한 조총에 대한 위력에 대해서 설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순식간에 경상도 일대를 점령한 일본군인데 이쯤에서는 이제 조선군도 주력들을 모아가지고 어디선가는 막아내야 합니다. 이때 이제 앞장서는 인물이 있죠. 바로 조선 중기 무신 신립입니다. 고려의 개국공신이자 평산신씨 신순겸 장군의 후손이기도 한 신립은요. 1567년 식년시 무가의 병과 14위로 급제하게 됩니다. 여러 무관직을 거쳐서 신립이 큰 두각을 나타냈던 시기는 선조 16년이었던 1583년 함경북도 온성 부사로 있었을 때였습니다. 이때 신립은
북쪽 변경에 침입해온 여진족 니탄게난을 진압하는 등 야인 토벌에 큰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경원진 전투에서 백마에 탄 적장을 일격에 쏘아 죽여서 적을 물러가게 하거나 훈용진 전투에서 아군을 포위한 여진족 기병 1만 명에게 돌격해 적장을 사살하고 퇴각하는 수십 명을 쏘아 죽이는 등 엄청난 무용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신립을 선조는 굉장히 총애했습니다. 앞선 북방의 전승이 보고되자 조정에서는 1584년 3월에 신립을 함경도 북병사로 임명하게 됩니다. 다양한 물품들을 하사하게 되고요. 여기에 더해 신립의 노모에게는 매일 고기와 술을 보냈고 병이 나면 의원을 보내 치료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듯 신립은 선조와 굉장히 돈독한 사이였는데요. 둘은 바로 사돈지간이었습니다. 선조의 서자들 중 한 명인 신성군의 장인이 바로 신립이었습니다. 이렇게 최전방에서 여진족 토벌로 용맹을 떨친 당대 최고의 용장이자 맹장이었기 때문에 신립이 선봉에 선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저희가 유전사 오랫동안 보신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가 이 1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훌륭한 장군이 1000명을 지휘를 잘한다라는 보장은 절대로 없고 1000명을 지휘할 수 있는 장군이 10,000명을 지휘를 잘한다라는 보장 절대 없다. 그러면 지금 이제 양측의 병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조선의 주력은 기마병이었습니다. 일본군은 그 조총이 포함된 보병이 18,700명이었고요. 조선군은 그 여러 기록들이 있지만 8,000명이라는 기록과 16,000명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탄금대 전투에서 비교해서 봤을 때는 실제 정규군은 100여 명 수준이라고 그 예측이 되고요. 나머지 그 군인들은 그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로 8,000명 정도 구성했을 거로 추정해서 보입니다. 자, 조선군과 일본군이 붙게 되는 탄금대. 자, 탄금대란 이름은 대한민국 국민 중에 아마 못 들어본 분 없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긴 곳이고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고 뭐 이런 거는 전혀 모르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게 탄금대 전투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충주 전투예요. 그러니까 충주가 전략 요충이었고 맞붙은 대가 탄금대였을 뿐이에요. 그래서 탄금대의 지정학적 전략적 가치가 아니라 충주의 가치를 설명해야 되는데 충주는 우리나라 5위 안에 드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는 모든 물자가 충청도를 거쳐서 남한강을 통해 서울로 오는데 그 가장 중심이 충주예요. 특별 물류센터 같은 느낌이에요. 충주에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삼국시대부터 충주는 정말 중요했던 요충이었고요. 무엇보다도 이 남한강 수로를 타고 한강으로 바로 오기 때문에 충주를 점령하게 되면 군대보다도 보급로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충주를 방어해야 시간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싸우게 되는 이제 탄금대는 지금은 여기 가보셔도 옛날 지형을 전혀 알아볼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지금은 아낌없이 경작을 하든지 주차장을 만들든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옛날에는 이 댐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물이 이렇게 번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지보다 많이 번져요. 그러니까 여기를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늪지라든가 뻘 같은 것으로 많이 놔주게 돼서 그런 뭐라 그럴까 사람이 쓰지 않는 땅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그래서 당시에는 아마 이 강이 흐르고 그 앞에 이런 고수부지 같은 것이 쭉 널려 있는 그런 지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생각보다 별로 좋지 않은 지형 같은데?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신림 장군 입장에서는 왜 굳이 탄금대를 결전의 장소로 선택을 한 걸까요? 신립 장군은 기존에 북방에서 여진족을 그 승전했을 때 경험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적은 병력으로 여진족을 무찔렀던 그 배경을 바탕으로 탄금대의 평원에 기병들을 바탕으로 해서 보병을 그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참 너무 아쉬운 점인데 충주 지역에 그 오기 전에 그 문경이나 그 조령에서 다양한 험지에 대해서 방어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배격하고 여진족을 물리쳤던 승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평원에서 빨리 기병 부대로 보병을 물리칠 수 있다고 판단해서 탄금대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이 8,000명이 어차피 기병은 아니기 때문에 문경이라든가 좀 중간 요충지에 좀 배치를 해서 막게 했다면 조금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 조령에서 진을 쳤더라면 적을 막을 수 있었다는 지금도 어디 가서 제가 이런 얘기하면 막 반발글이 막 달려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조령에 가서 주둔하면요 충주성보다 한참 멀어요.
그러면 당시 일본군은 한 방향으로만 오고 있던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 방향으로 오고 있었어요. 더 중요한 건 조선군이 얘들이 어디서 온지 몰라요. 병력도 몰라요. 모르는데 길이 여러 갈래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능성은 이 길로 올 수도 있고 저 길로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조선군이 만약에 조령을 막으면 조령으로 오는 애들은 좀 막을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 다른 애들이 와서 충주성을 점령해버리면 끝나죠. 조령에서 그냥 고립돼서 죽어요. 후방이 끊기는데 뭐 저기 한 3일만 있으면 애들 다 밥 먹을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서는 조령에 처박힌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게 일본군이 전 부대가 이 길로 오고 있으며 얘들이 무조건 강행 돌파를 해야 된다. 뭐 식량이라도 떨어져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그 조건을 다시 조선군이 정찰 때나 제대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병자호란 때도 문제가 이 정찰 때가 보통 최정예 병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조선 전기만 해도 진법 만들 때 100km, 40리를 정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게 기병 정찰 때가 굉장히 유능하고 정말 빠르게 움직여야 되는데 이 부대 자체가 없어요, 조선에. 있었다고 해도 그냥 장수가 알아서 운영하는 구조인데 충주성 주변에 100km를 운영할 만한 병력이 저는 절대로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니 어디로 오는지도 모르고 실제로 일본군은 여러 갈래로 나눠서 오고 있었고 그러니 여기서 이제 신립이 우왕좌왕하게 되는 거예요. 전쟁 준비가 안 됐다라는 말을 패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패퇴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이 소식이나 전력을 듣기 전에 이미 패퇴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일본군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신립이 그 조령 문경세지에서 여러 험지들 그 충주까지 이어진 여러 험지에 매복이나 뭐 정찰병 여러 가지 뭐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 방어지를 쓸 수 있는 여러 상황을 활용하지 못함으로써 일본군은 굉장히 빠르게 진격합니다. 사면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 좌측 달천강변, 우측 산자라 후에 별동대를 통해서요 사면을 포위하게 되는 상황까지 굉장히 빠르게 진격해서 조선군은 대응할 시간이 없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자, 모든 게 안 좋은 상황에 결국 일본군이 사면으로 신입장군과 그의 병사들을 둘러쌌습니다. 네. 처참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바로 봐야겠죠. 네.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일본군이 사면으로 밀려오자 조선군은 크게 당황해서요. 달천강변으로 전 장수들이 다 빠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냥 강으로 뛰어들어요? 네네. 대부분 익사해 버리고요. 아이고요. 네. 그 다리를 건너야 되는데 사면을 포위하고 덤비니까 무서워서 강으로 몸을 피신한다고 들어갔다가 익사를 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러나 신립은 충주천 북쪽 탕금대로에서요. 네. 끝까지 마지막으로 김영울과 함께 항전을 하게 됩니다. 전력을 이끌고 최후의 항전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전세를 뒤집기엔 역부족인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수십 명의 일본군들을 무찔렀긴 했지만 자결을 하게 됩니다. 병력 희생이 굉장히 크고 살아난 사람이 없다시피 한 게 강을 건너는데 뒤에 와서 찍거든요. 그러니까 신립 입장에서 일단 시간을 벌어야 되고 이 훈련 안 된 군대로 거부에 질렸는데 펼쳐라 해서 이게 펼쳐질 군대가 아니야. 그러니까 보병은 건너가고 기병이 지연작전을 하자. 기병이 지연작전할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난전을 벌이는 거죠. 들고 뛰면서. 아마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하려고 했는데 뭐 제대로 기동도 안 되고 조총 소리를 들으면 우리 말이 훈련이 또 안 돼 있기 때문에 아시잖아요. 말들이 총소리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날뛰어버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보병이 강을 건너기 전에 기병이 붕괴가 됐고 그러니 일본군이 바로 쫓아와서 강에 들어와서 죽였다고 돼요. 그럼 이 상금대 전투에서 조선군과 일본군의 피해는 어느 정도였나요? 일본군의 대승이었기 때문에요. 네. 조선의 병력인 경군 기병대가 전멸했습니다.
그리고 일본군은 수급 3,000급과 포로 100명을 획득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사상자는 150명 정도로 보고 있고요. 조선과 비교하면 매우 적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조선군으로서는 일본군의 예봉을 꺾지 못하고 한양을 방어하기 위해서 충주에서 방어하겠다는 계획조차도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되고 큰 피해만 남은 전투로 마무리가 됩니다. 가장 축차 방어에서 가장 중요했던 부산 동네 일대 그리고 충주가 그냥 바로바로 떨어지면서 축차 방어는커녕 그냥 밀려 들어오는 왜군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임진왜란 초기 대표적인 대전 판금대 전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안타까운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또 얻어야 할 교훈과 메시지가 있죠. 어떤 게 있을까요? 신립장군이 어느 정도 무능하고 어느 정도 유능했는가는 사실 주어진 기록 갖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누가 봐도 탁월한 명장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수인 장군이나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었다면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그러나 보통의 장수, 평균치의 장수라고 해도 이렇게밖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건 맞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은 오늘은 내내 강조했던 기동훈련. 군대는 훈련하지 않으면 아무리 무기가 좋고 동원이 잘 돼 있고 잘 먹여도 전투력이 1000분의 1, 10,000분의 1로 떨어집니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기동훈련이고 전술훈련이에요. 역사에서 만약이라는 가정을 하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탄근대 전투는 패전이라고 봄에도 불구하고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하나 생각해 보면 아주 뛰어난 신립 장군의 그 역량으로는 사실은 뭐 전략이나 전술 이런 역량이 아닌 용장이나 맹장으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명밖에 안 된 그리고 정찰을 할 수 있고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한계에 있고 그리고 일본군이 그 전국시대에서 조총을 굉장히 고도화했다는 한계점에 대해서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훈련의 중요성 그리고 정보의 중요성 이런 걸 토대로 해가지고 준비되어 있는 전쟁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이렇게 된다면 틀림없이 우리나라는 침략을 당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저는 자신하고요. 앞으로 저희는 더욱더 많은 전쟁이 없어야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멘터리 전쟁과 사람 다음 이 시간에 더욱더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